네, 지금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근로소득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그 각종 수당이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데, 그 비과세 되는 부분 빼고는. 그러나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경조금, 종업원에게 주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다만 그 경조금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의 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회사가 1,000만 원을 경조금으로 줬다. 그건 사회 통념상 경조금이라고 보여지지 않죠. 그거는 사장 급여로 봐야 되죠. 그 경조금 줬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뭐 한 20만 원 보냈다. 그건 경조금으로 가능하겠죠. 사장이니까 뭐 20만 원. 그래서 경조금은 일정한 그 한도 내에서, 즉 그건 이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사업소득 금액은 총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뺐죠. 필요경비라는 걸 뺐죠.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은 이 필요경비를 근로자들에게 장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들 보고 한 달간 회사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을 장부를 작성해라. 그래가지고 필요경비 인정해 줄게. 그러면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얼마 들어가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얼마 들어가고 매일같이 장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모든 근로자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것을 필요경비로 보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안 하고 근로소득 공제금액이다 이렇게. 회사 나오려면 돈을 써야 될 테니까 이 정도는 필요경비로 빼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급여에다가 바로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 또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를 빼준다?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총급여액이란 뭐냐?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이다 이거예요. 비과세 아까 열거된 거 그 뺀 그게 총급여액이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70%. 500만 원 초과부터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여기 500만 원의 70%가 350이잖아요. 그 350만 원에다가 초과된 금액의 40%. 또 1,500만 원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350만 원에다가 초과된 금액 1,500까지니까 1,000만 원에 초과된 거에 40%면은 400만 원이죠. 그러면 350에다 400 더하면 750이잖아요. 750 기본 플러스 초과된 금액이 15%. 4,500만 원 초과된 거는 1,200만 원 기본 플러스 초과된 금액의 5%. 1억 원 초과된 사람은 1,475만 원 기본 플러스 1억 원 초과된 금액의 2% 해서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죠. 공제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월 급여 받을 때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이 금액은요, 여기 있는 총급여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간 급여입니다. 연간. 여기 보면 총급여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라고 그랬죠.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니까 여기 총급여액은 1년치예요. 1년치. 월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매달 내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서 내지? 그거는 이제 매달 간단히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견표가 있어요. 세율 조견표. 그거 보고서 그냥 대략적으로 세금을 떼는 겁니다. 매달 세금을 뗄 때는. 그리고 자세하게 이런 룰에 의해서 자세하게 계산하는 것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매년 2월 달에 그때 자세하게 정산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주는 거죠. 2월 급여에서. 세금을 오히려 덜 냈으면 2월 달에 급여가 푹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2월 달 급여가 갑자기 줄어들면 2월 달 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급여 담당자들은 이 매월 그 소득세를 뗄 때 낮은 수준으로 떼려고 하는 것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떼놔요. 그래야 2월 달에 돌려받는 게 오히려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세금을 쭉 연중 조금씩 떼다가 2월 달에 많이 떼야 돼요. 그러면 2월 급여가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월 달에 나갈 돈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가는 거고, 2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뺀 것이다. 여기서 요거 하나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500만 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사람, 즉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비용으로 공제해준다? 70%. 예. 그러면 3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 이 말이죠. 350만 원은 아예 소득으로 안 봐버리니까.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것만 빼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소득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 말고 또 소득공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중에 월급여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월급여자. 월급여 근로자. 여기까지는. 자, 여기 2번. 여기서부터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다릅니다. 세율 역시 다르죠.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를 어떻게 해주느냐.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월급여자는 이렇게 뭐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초과 이런 식으로 공제율을 70%부터 2%까지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그냥 똑같아요. 하루 1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제로예요, 제로. 뭐가? 근로소득 금액이 제로. 왜? 15만 원 공제해버리니까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해버린다 이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고요. 인정상여는 역시 근로를 제공한 날 수입 시기로 보고, 주식매수 선택권이라는 근로소득이 있었죠. 이거는 그 권리를,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뭐 수입 시기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이걸 뭐 외우세요 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네, 적당히 기억나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
자, 우리 일반 근로자라는 것은 월급여자를 얘기하는데 월급여자는 원천징수하죠. 월급 주면서. 그리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그랬죠. 예.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 아까 그 세율표라고 그랬죠. 이 간이세액표라는 거 있어요. 예, 월급여 얼마는 소득세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래서 월 급여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에 급여 지급할 때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자, 주의해 보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이거죠. 요때 정산할 때 환급세액이 좀 많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낸 세금 다시 받아오는 건데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너무 많이 내가지고 받아오는 건데 그냥 공돈 생긴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근로자들. 다음에 2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자,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러한 원천징수를 우리가 무슨 원천징수라고 그랬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권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완납적인 원천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천징수로서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과세하는지 보세요. 자, 1일 급여를 위에다 넣고 빼기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아까 근로소득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과세표준. 그러면 한번 계산을 우리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1일 급여 20만 원 일당을 받는 사람 거에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을 뺍니다. 여기 15만 원 여기 집어넣었다고 치고 칸이 좁으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이 5만 원이죠. 세율은 우리가 기본 세율표에는 소득세율표가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단일세율이에요. 무조건 제일 낮은 6%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율 6%를 여기다 곱해볼까요? 6%를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계산기로 한번 6% 곱하기 해보세요. 5만원에 6%. 6, 5, 30 얼마 나옵니까? 3,000원? 그렇죠? 5만원 곱하기 6% 3,000원이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3,000원 나오는 거예요. 산출세액 3,000원이죠? 자, 거기다가 이걸 세금 300만 원이 됐어. 3,000원. 이 세금을 다 내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산출세액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위에 거는 근로소득공제, 밑에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우리 월급여자의 연말정산 할 때도 여기 세액공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는 간단하게 산출세액의 55%를 그냥 동일하게 해줘요. 무슨 증빙 같은 거 안 가져와. 뭐 보험료, 납입증, 영수증 가져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가져라, 뭐 이런 의료비, 뭐 영수증 가져라 이런 거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그냥 55%.
그러면 55%를 공제해 볼까요? 3천만 원 곱하기 55% 했더니 1650원이야. 그럼 빼기 1650원. 이걸 빼준 게 원천 징수할 세금입니다. 그러면 빼기 3,000원에서 1650원을 빼니까 1350원 나오죠? 예. 1350원. 자, 일당 20만원. 일당 20만원인 일용근로자는 하루 세금이 1350원이에요. 1350원.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 구조가 간단하니까. 일단 일당에서 뭘 빼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 그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 6%를 적용해라. 그게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 해줘라. 그걸 빼는 거예요. 55%를. 그것이 원천징수할 세금이다. 그래서 그 일용근로자에게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원에서 1350원을 뺀 19만 8,650원을 줘야죠. 그걸 주고 1350원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죠. 정부에다가. 그런데 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이러한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일당에 무슨 세금을 뗐어? 1,000원이 뭐야 이렇게. 그 괜히 분쟁이 생기니까 그냥 다 줘요. 다 주고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이거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회사가 내야 돼. 왜냐?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게 일용 근로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원천징수 안 했으면 기업이 내야 돼, 세금을. 그래서 원칙은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용근로를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면은 서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잘못하면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기업에서 그냥 세금 뭐 1인당 뭐 1,000 얼마 이렇게 되니까 그냥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면 그렇죠. 이런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다.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다음에 3번 종합과세.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 일반 근로자, 월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합산할 게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가 사실은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월에 연말정산도 하고 5월 달에 또 신고하는 사람은 뭐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그 중에 하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뭐 이론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뒤에 실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만 우리 얘기했죠.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만 얘기했는데 뒤에 나가면 여러 가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인적공제, 세액공제,
이런 복잡한 공제 사항이 많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을 집중적으로 시험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이제 연금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받는 연금, 국민연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 연금, 개인연금을 다른 연금은 가입을 안 했어도 국민연금은 아마 지금 다 가입이 되었을 텐데 혹시 뭐 가입이 직장이 나는 없으니까 가입을 안 한다. 저는 국민연금은 그냥 뭐라 그러죠? 임의가입. 직장이 없어도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같이 좋은 연금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적 보험의 연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 불이백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예. 왜냐? 물가 연동해주죠. 물가 연동해서 연금액이 불어요. 예. 물가가 오른 것만큼.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이제 연금을 받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아주 좋은 연금 제도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든지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주부나 이런 거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자, 그래서 연금소득에는 그렇게 누구나 다 받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상품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사적 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연금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연금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이란 자 1번 공적 연금소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사학연금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죠. 공무원연금 하면은 공무원 아시죠? 네, 우리 그 학교 선생님들도 사립학교는 사학연금이지만 이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 국민이 다 가입하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공적연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사적연금이라는 것은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퇴직보험연금,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받는 거 있죠?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거 사적연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우리가 개인들이 연금저축하고서 일정한 나이나 조건이 갖춰지면 연금 받는 거, 이게 사적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비과세연금이 있어요. 비과세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연금 수령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받았다 그러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돼요. 그것이 비과세. 장애연금, 비과세. 장애연금과 장해연금이 있고요. 상위연금, 이거 상위 군인, 우리 군복무하다가 다치는 분들에게 주는 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상위연금, 보훈처에서 주는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연계 노령 유족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에서 유족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과세에 들어가는 거, 유족자 들어가는 거 전부 비과세고요. 장애, 상위 이런 부분이 비과세다. 전부 공적연금 내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이다. 이게 산업재해보상법 하면은 여러분 산재보험을 생각하시면 되죠.
산재보험. 우리가 직장 근무하면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된다 그러면은 이 나중에 소득을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함으로써 근로소득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 비과세.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이다.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은 딱 보면은 이거는 좀 비과세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 연금 소득 중에서 유족자 들어가는 것과 장애, 상해, 국군 포로, 산재 이것이 비과세다. 네. 요거는 장해 연금 한번 찾아봅시다. 요것도 잘 모르겠어. 장애는 아시죠? 장애인. 네. 저도 장해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하면은 이제 어떤 뭐 신체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이제 장애죠. 장애. 장애인 할 때 장애인이고 장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후유 장애, 상해 후유 장애. 장애하고 장애가 차이가 있죠. 뜻을 읽어볼까요? 설명하기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한다. 네. 무슨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업무상으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신체 등의 후유장애라고 그러죠. 그런 장애. 좀 장애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연금하고 장애연금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전문적인 용어이니까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번 응? 장애는 공무 중에 부상받은 거. 장애는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 네, 아무튼 뭐 그런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연금 소득 정리하셨고, 그러면 연금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연금 소득 금액도 일정하게 비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총 연금액에서요, 우리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듯이 근로소득 공제가 일종의 그런 비용 성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연금소득자에게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줘요. 연금소득 공제. 자, 먼저 총연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총연금액이라고 그래요. 주위에 보니까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과세를 제외하니까 내 사적연금 소득 중에 내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연금 소득 금액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죠. 분리과세 선택하면 이 연금 소득 공제에서
빼주니까. 예. 자, 총 연금액에서 비과세 연금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연금 소득을 빼준 것이 총 연금 소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 소득에는 아까 이야기한 유족이라든가 장애 상위연금, 국군포로 외에도 사적 연금 중에서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연 90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를 한다. 그래서 연금소득공제의 한도액은 900만 원이다. 이런 거 이론에서 보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 이하 70%였죠. 자, 연금소득은 350만 원 이하는 전액공제. 그러니까 연금을 비과세 연금과 분리과세 연금을 제외한 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다. 그러면 전부 공제가 됩니다. 세금 낼 게 없는 거고 35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일단 350만 원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연금소득공제. 그 다음에 700만 원을 초과했으면 여기 초과한 금액의 40%를 더하면 490만 원이에요. 그래서 490만 원에다가 700만 원 초과한 거에 20% 이런 식으로 연금소득 공제를 한다.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에서도 처음에 있는 350만 원 이하는 전액 100% 공제가 된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연금소득 공제의 최대 한도는 900만 원이다.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면요.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으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달 25일 날 국민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25일 날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공적연금은 그냥 25일 날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한 날. 그래서 사적연금은 실제 연금이 들어온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이렇게 조금 수입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종합과세의 종류인 연금소득까지 알아봤는데 지금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맨 먼저 이자소득 배워왔죠. 이자소득 열거해 봤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열거해 봤죠. 배당소득.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 열거해 봤죠.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열거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연금소득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였냐면 이, 배, 사, 근, 연 하면 현재 5가지죠. 나머지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기타 소득입니다. 여기까지가 종합과세 세목이죠.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은 뭐냐?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배사 근연 이자소득도 아니요, 배당소득도 아니요, 사업소득도 아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아닌 소득을 열거해 놓은 것이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굉장히 양이 많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범위와 필요 경비를 보겠습니다. 첫째, 승마 투표권의 환급금. 여러분 경마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마장 가서 이 투표권 사죠.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그 투표 금액,
그 막권 사는데 들어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슬롯머신 당첨금,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이것도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투입한 금액 있죠? 동전 집어넣은 금액, 그거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상금이에요. 상금. 근데 이 상금이나 부상 받는 거 있잖아요. 상금은 돈이고 부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뭐 텔레비전을 받았다든가 냉장고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컴퓨터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부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금이나 부상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인 상품이에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인 상품이다. 그러면은 뭐 공익법인, 뭐 적어도 뭐 학교 같으면은 교육청, 교육청, 또 이런 뭐 이천시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사적법인이 아니에요. 무슨 회사가 상금을 줬다, 부상을 줬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직접 해도 되고 이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어느 기관이 무슨 대회를 열었다. 이건 된다는 거죠. 교육청에 우리가 보면은 뭐 무슨 대회 해놓고 주체와 주관이 있죠. 뭐 아니면 후원 이런 거 있죠. 후원. 후원을 했다. 이천교육청이 후원을 했다. 이건 이천교육청의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천시의 후원을 받았다. 이천시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식적인 행사를 경시대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경연대회나 무슨 대회 같은 거. 자, 이때 받은 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80%.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상금을 받으면 8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필요경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더 크다면은 이 큰 거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80%보다 큰 경우는 아마 없겠죠. 우리가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경쟁을 통해서 무슨 상금을 받았는데 내 상금에 80%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회가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80% 요거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100만 원 상금 받으면 80만 원은 빼고 2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것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죠. 주택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주택을 지어주죠. 그 오늘이 입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입주할 생각으로 예전에 살던 집을 오늘 이사하기로 하고서 집을 비워줬습니다. 근데 입주가 못하게 됐네? 그럼 내가 갈 곳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시로 집을 얻어서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 내가 머물러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려면 건설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 줘야 되죠? 그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80%는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경비 60% 인정하는 거. 자, 무형자산 대여. 무형자산 대여하고 얻는 소득. 개인이 무형자산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 기타 소득인데 비용 60% 인정해줘요. 만약에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거 인정해주는 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거 기타 소득이죠. 60% 비용 인정해줍니다. 아까 사업소득에서 이 지상권, 지역권으로 인한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었죠. 그 부동산 대여 중에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해 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안 보겠다 이거예요. 기타소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예. 기타소득.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으로 보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잖아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대여소득은 예.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부동산을 빌려줄 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빌려줄 때 이걸 설정해야 기타소득이 돼요. 지역권, 지상권.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나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예. 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받는 대가. 네. 근데 여기는 이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 원작자가 이걸 직업적으로 안 해야 돼요.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고료라고 했는데 이 원고료가 내가 원고를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사업자예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누가 써달라면 써줘요. 근데 그 원고료를 받아.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받는 금품. 네, 이것도 기타 소득이고요. 아마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까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이거 잘 나오겠고요. 아까 승마 투표, 슬롯머신, 그 다음에 상금 부상, 이것도 잘 기타 소득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겠죠.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이 뭐 강사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 징수하겠지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강연해주고 받는 거. 이건 기타 소득.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가서 해설해 주는 거. 이것도 그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뭐 우리 MBC 전문 해설위원 아무 계십니다 하면 그 사람은 사업소득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텔레비전에 가서 어떤 것을 해설해 준다. 그런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등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변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변호해 준 것은 당연히 사업소득인데 내가 변호사 개업은 안 했지만 내가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변호해 주고 그 대가를 좀 받았어요. 기타 소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 이거 기타 소득인데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것은 굉장히 많이 해줘요. 필요 경비를 80% 90% 해주는데 실제 필요 경비가 크면 그것을 해주겠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건데 또 필요 경비가 뭐 별로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80% 적용받으면 필요 경비에 많이 적용받는 거예요. 90%는 뭐냐? 이 그림이나 골동품을 말이죠. 10년 이상 장기 보관하고서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 소득에서 나오는 것은 90%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주에 아마 밑에 설명이 여기 있군요. 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알아주시고 상금, 현상금, 포상금 이런 거
기타 소득인데 여기서부터는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을 해요. 예.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하는 것들. 일반 아까 상금 중에서 공익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 경시대회의 경진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일반 상금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하니까 대부분 다 과세가 되겠죠. 여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이거는 이 80%는 공익법인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복권. 네. 여기 복권 경품권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복권 경품권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해요. 내가 1,000원 주고 복권을 사가지고 1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1억 원에서 1,000원 뺀 나머지가 다 과표가 되는 거예요. 예, 과표. 과세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유실물 습득. 그러니까 유실물을 습득해가지고 그걸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대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과세가 되는데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을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 영화, 필름, 이런 계약의 위약은 요거 한번 요것도 시험에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타 소득 중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요거 실제 필요 경비만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아까 80%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그거 말고 위약금 받는 거. 계약을 해약해 가지고 위약금 받게 되는 거. 그다음에 사례금 받는 것도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하고요. 기타 소득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소기업, 소광인의 공제부금,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요거 있겠네요. 요거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이게 있나? 직무발명 보상금. 네, 맞아요. 이거 근로소득에서 나왔었죠?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근무 중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직무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내가 뭘 발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그걸 보상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퇴직 후에 받았으면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직무 발명 보상금을 5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50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네, 아까 주식 매수 선택권 있었죠?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근로자가 재직 중에 행사를 하면은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퇴직 후에 퇴직 전에 부여받았던, 즉 회사를 다니면서 부여받았던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 소득이다 이거예요. 뇌물 기타 소득이죠.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입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연금계좌에 가입을 했는데 연금 외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와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뭐 이거 기타소득에서 이건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고 자 기타소득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아까 우리 색깔 칠한 거 그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주로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밑에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타소득 쭉 열거된 걸 봤고요. 그래서 기타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아까 인정되는 거 보셨죠? 예. 인정되는 뭐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것도 있고 80% 또는 60% 또는 90% 인정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필요경비를 뺀 것이 뭐다? 기타소득 금액이다. 그러니까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총수익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답을 찾으셔야 돼. 기타소득 금액을 찾아라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 중요하겠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을 보면은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원천징수로서 끝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얘기죠. 무조건 분리과세. 첫째,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 불입분 운용 및 자기 불입분 및 운용 수익. 아까 기타소득에 이거 연금계좌 뭐라고 나왔었죠? 네, 그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데 자기가 불입한 연금 불입액 외에 운용수익으로 받는 거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15%다 이겁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 15% 내고 이건 좀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권당첨 복권당첨 슬롯머신 당첨금 이게 성격이 같죠? 슬롯머신 당첨금이나 복권당첨금 성격이 같잖아요. 이것은 20% 원천징수 20%.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1억 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1,000원 빼고 뭐 1억 원이니까 거의 1억 원이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권 사는데 1,000원밖에 안 들잖아요. 복권 사는데 그러니까 1억 원에 20%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래서 1억 원 복권 당첨되면 2천만 원 세금 떼고 8천만 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원천징수예요. 그리고 종합과세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3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의 당첨금은 30%. 그러면 3억 원이면 30%면 얼마예요? 9천만 원. 3억 원에 당첨이 된다. 9천만 원이 세금이다 이거예요. 9천만 원이. 필요경비는 뭐 1,000원밖에 인정 안 하니까. 복권 사는데 1,000원이면 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관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요 세 가지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분리과세를 더해서 3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해야 돼. 300만 원이 초과되면 아까 금융소득에서는 어떻게 했죠?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다 그랬죠. 금융소득은. 그런데 기타소득은 3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된다. 아마 다음 페이지쯤 정리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직무발명보상금. 그 다음에 계약의 위약이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거 이거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이제 내가 무슨 A라는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는데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안 돌려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받아버린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의 원천징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이건 무조건 좀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거죠. 원천징수 안 했으니까. 뇌물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죠. 원천징수 안 했잖아요. 뇌물 자체가 위법이지만 세금도 안 냈으니까 원천징수 해야 되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알선, 수재,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도 뇌물과 성격이 같죠. 그래서 이것은 뇌물이다, 무슨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이다, 또는 이런 계약의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다.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 금액하고 요 밑에 걸 더하는 거예요. 밑에 거. 그걸 더해서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종업권부 분리과세 보겠습니다. 위 이외의 기타 소득 금액과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 배상금, 계약금, 위약금, 배상금 대체되는 경우에 하나의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 이외의 기타 소득 금액과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니까 이거 위에 있는 이거 말하는 거죠. 예, 위에 있는 거 이것의 기타 소득의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 분리과세다 이겁니다. 300만 원까지는. 근데 300만 원이 넘었어요. 넘으면 종합과세. 자,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쪽에 와서 이 항목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되리라고 보고요. 10분간 쉬면은 또 이게 수업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지금 지루하니까 2절은 내일 하는데 저 뒤에 가서 1절에 있는 관련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1절에 있는 거. 5분만 쉽시다.